가장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도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선거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절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국민을 빈 부로 나누어 차별하는 사람,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 시민 경제보다 가족 경제를 더 챙길 사람에게 서울과 부산의 시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일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분노하신다면 투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투표해 주십시오.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4월 7일은 상식과정위가 승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꼭 투표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그 국민의 힘을 모으는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이번 재보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걸 두고선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한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어느 한쪽으로만 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의 투표율로 보이는데, 그런 이유는 사전 투표율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사전 투표 편의성 효과가 편하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도. 네. 그러니까 미니 대선, 대선 전초전 할 정도로 계속해서 유권자들이 높은 관심도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전 투표가 또 높았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양자 대결 구도가 치열하게 벌어질 때는 또 기선 제압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한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지만, 이번 네. 선거의 경우에는 7일 날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사전 투표를 계속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전통적인 20대, 30대, 40대 유권자의 투표율도, 참여율도 사전 투표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네. 그런데 동시에 국민의힘도 이번의 경우에는, 그래서 오세훈 후보도 본 선거일 날 투표한다고 했지만 다시 마음을 바꿔서 광진구에서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를. 네. 게다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까지 나선 만큼 상당히 좀 이전과는 다른 사전 투표의 속성, 상당히 네. 팽팽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마지막 이제 공표 금지 전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그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앞서고 있지만 그래도 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떤 배경의 언급일까요? 어쨌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들이 오세훈 후보가 됐든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투표장에 와야만이 그것이 실현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산 효과가 큽니다. 사전 투표는 분산해서 투표를 한다는 게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사전 투표가 20% 선이 넘어갔다고 하는 거는 기존에 보여줬던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매우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이제 사전 투표가 20% 정도가 높았다고 한다는 거는 이 지금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만 본다면요.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정통적인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이 높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정부에 또 실망한 진보 세력들이 상당히 투표장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전 투표율은 2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사전 투표가 이렇게 높아졌다고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지지층이 결집을 했든지, 아니면 여당에서 주장하는 분노 투표를 하러 갔든지,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지층이 총 결집을 한 결과로서 이 사전 투표가 20%가 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본투표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요. 네. 이거 사전투표만으로 좀 선거의 판세까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약 22%, 부산의 경우에는 18%인데 앞으로 이제 7일 본선거일이 남아있거든요. 수요일입니다. 네. 근데 이때 비율이 사전투표보다 어느 정도 더 많으냐, 여기에 또 상당히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언제 투표하냐고 물어봤을 때 민주당 지지층들은 대체적으로 사전투표,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대체적으로 본선거일에 투표하겠다는 의향 60대 이상이 높았기 때문에 네. 본선거일 날 투표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차지하냐, 절반 이상이냐, 절반 정도의 수준이냐, 여기에 좀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사전 투표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이게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본인들의 지지층,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지지층에게는 좀 영향을 줬겠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이제 지지층은 대략 뭐 60세 이상, 그리고 전통적인 서울에서도 정통적인 보수적인 지역에서도 상당히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의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뭐 부동층이라든가 아니면 네.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해서 사전 투표에 참여를 독려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다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층 총 결집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아까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투표에서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지금 네.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만일 본 투표율에서 투표율이 만일 예상을 초월한 만큼 높아진다면 저는 뭐 당선자는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우신데 관심사는 그러면 전체 투표율이 50%를 넘을 것이냐 이고 네. 넘게 되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 그러면 어느 쪽에 유리하냐, 이 점이 관심사 아닙니까? 이 부분도 참 단정 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전 투표가 대체적으로 20% 안팎으로 나온 상황을 보면 네. 사전 투표에 곱하기 2.5 정도를 하면 최종 투표율이 대체적으로 나오는 방정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50% 정도 초반인데 이게 참 어느 한쪽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본 선거일 투표율이 여기서 좀 많았다라고 네. 본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더 기대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뭐 55% 이상 아주 높게 되면 그래도 본 선거일에 투표로 많이 나가는 국민의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쪽에서 기대감을 가지는 반면에 뭐 사전 투표율에서 아주 큰 비중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적어도 한 사전 투표율 곱하기 한 2.5 미만이다. 네. 뭐 40% 후반 정도에 머무른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박영선 후보나 또 김영춘 후보 쪽에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사흘 뒤면 이제 결정이 나는데 어쨌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이죠. 차기 대선 지지율을 보니까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똑같이 23%로 나왔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앞서는 걸로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네. 근데 지난달에 이어서 갤럽 조사에서는 동률이거든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급등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 또 그렇다면은 정통적인 보수층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고, 이번 한국갤럽조사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바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배경에는 물론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있겠지만 이낙연 대표가 이 선거 국면이라든가 아니면 당대표 시절에 뭔가 이낙연 표식 리더십을 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양강 구도는 한동안 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네. 만약 선거 이후에 만일에 이제 야당이 승리를 한다면 뭐 아마도 그 효과는 뭐 야당 입장에서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큰 수혜는 아마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입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배 대표, 이런 네.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네네. 넘어야 되는데, 한국갤럽에 왜 동률이 나오느냐? 한국갤럽은 후보의 보기를 안 불러줍니다. 네. 그러니까 응답자가 직접 본인이 지지하는 선호하는 대선 후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얘기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왜 다른 조사,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한 30%대로 나올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데, 왜 한국갤럽의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고 보기를 안 불러줍니다. 그렇다면 뭐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는 반사체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 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발광체 성격이 강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응답자가 이재명,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럴 만한 동력은 좀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기에 바로 이 조사 결과에 이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지지층을 만들어내냐 이것이 네.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그런 분석이 그렇게 봐야 있군요. 되겠죠. 당분간의 이 양강구도 체제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배 대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재명, 윤석열 양강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보수층의 지지를 보면서 반사체로서의 지지 기반이 가장 강하게, 물론 이건 발광체가 아닐지라도 반사체라도 그만큼 정치적 효과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재명 지사의 경우도 경기도 그리고 40대 그리고 진보층 자기 지지층을 지금 견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지금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기회가 될지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또 반전의 기회가 만들어질지 어쩔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 국면을 보면 두 후보 쪽으로 좀 더 결집이 네.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관심사는요.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등 정치 행보를 공식 천명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 뒷받침이 될 것이냐라는 점인데 앞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정치로부터 검찰의 중립에 대한 지지이지 정치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뼈아프겠죠. 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뼈아프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좀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지지율이 급등하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뭔가 좀 대적할 만한 인물에 대한 어떤 그 목마름을 이제 윤석열 총장으로 지금 정통적인 보수층이 지금 뭉치고 있는 결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물론 한쪽에서는 뭐 정치적인 어떤 검증을 거쳐야 된다, 뭐 네. 정책과 비전을 봐야 된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어쨌든 준비가 돼 있냐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이제 어떤 정통적인 보수층에서는 이미 윤석열 총장으로 상당히 마음이 가 있는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정치인으로 정치 선언을 했을 때도 저는 이 정도의 지지율은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정치를 할 경우에 제1야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아니면 삼지대냐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네. 시기도 중요하고.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럴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3지대의 선택지가 놓여 있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보다는 제3지대를 선택해서 나중에 빅텐트를 꾸리는 것이 오히려 대선 후보로서 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로 가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층인 약 50%대 이상, 60%대 가까운 이 반문 정서를 껴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50에서 60%, 국민의힘을 선택한다면 35% 내외.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당을 선택할 가능성은 금방 희박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궐선거 이후에 40%대 이상, 45% 가까이 나온다. 이러면 윤석열 전 총장도 다른 정치 대안을 감안하기는 상당히 상상하기는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왜? 네. 국민의힘이 그만큼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서의 지지율을 견인해 나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보궐선거 이후에 질이 멸렬해진다. 그렇다면 제3지대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 중반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선택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 하락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정세균 총리도 보궐선거 이후에 대선에 뛰어들 가능성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두 분 다 이제 호남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제 호남의 여론이 중요하다는 그런 평가들인데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을 정세균 총리가 흡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흡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저는 뭐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세균 총리가 대중적인 인지도 면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이낙연 대표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를 본다면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뭐 20%까지 갔다가 지금 한 자리 숫자로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이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마의 5%를 지금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관점을 봤을 때는 이 호남에서는 상당히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준다기보다는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상당히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정세균 총리가 이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을 흡수한다 호남에서 전북 지역은 여전히 지금 이낙연 대표보다는 정세균 총리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호남의 민심을 가져간다? 저는 그건 좀 약간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광재 의원이 사실은 네. 그 친노의 적자 이런 수식어가 따르고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대선 행보를 예측하는 분들이 있고 특히 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유세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보궐선거 이외에 여러 이제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이 있을 텐데 새롭게 부각될 또 제3호론의 어떤 부각 가능성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세균 총리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는 우리 시간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도 계속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는 약간 대체적 성격이 강한 그런 네.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두 후보 모두가 부각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 더 경쟁력이 있다면 오히려 이낙연 대표 쪽으로 더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 결과 이낙연 전 대표가 타격을 받고 또 다른 호남 주자가 없어 이렇게 된다면 정세균 총리로 옮겨갈 가능성은 또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에는 이광재 의원의 경우에는 결국 대선 후보는 지역 그리고 세대 그리고 이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결국 호남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광재 의원의 경우에는 강원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호남 지지 가장 중요한 호남 지지가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세대도 40대가 중요한데 이 40대의 지지 기반 확보 쉽지 않거든요. 네. 이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조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그래도 윤석열 전 총장 다음으로는 보수 쪽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지율 조사 결과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건 얼마만큼 앞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얼마나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견인할 수 있냐. 기준은 하나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를 적어도 절반 가까이 받는 이 정치적인 경쟁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재보궐선거 뒤에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의 상당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정계 개편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야권의 경우에는요. 과연 정계 개편을 할 경우에 누가 주도할 것이냐. 뭐 먼저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김종인 지금 위원장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이제 안철수 대표도 있을 텐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상당히 이 비대위원장이 정계 개편을 전 주도할 인물로 지금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김종인 대표가 말한 것이 상당히 지금 맞는 부분이 좀 많고요. 또 이분도 상당히 정치력도 있지만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오세훈 대표가 어쨌든 간에 뭐 선거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론조사상에서 이렇게 높게 나오는 네, 오세훈 후보요. 네, 오세훈 네. 후보가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당대표, 비대위원장의 힘이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이 오세훈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배경에는 저는 이 김종인 대표 역할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이분이 뭐 4월 7일 이후에 그만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뭐 이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막후에서라도 이 여권의 어떤 재개편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저는 활동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대선 주자로 뛸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전망하는 의견도 많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되면 본인이 당내에서 이 공간이 상당히 또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대선 나가려고 지금까지 이러셨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견인하는 이 정계 개편의 방향, 야권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그러냐면은 네. 첫 번째로 결국 정치는 결과이거든요. 지지층을 반사적인 이익이 됐던 간에 끌어올려낸 것이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도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추대. 네. 추대. 네. 본인이 강요하지 않았다. 네. 추대해서 내가 그럼 다시 킹메이커로 나설 그런 그럴 가능성이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고 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 다분히 좀 중도적이거든요. 그래서 더 큰 정치 개편을 하는데도 좀 효과가 있을 만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야권도 김종인 추대 또 견인 네. 주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권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뭐 예를 들면 비대위 체제를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진보 진영의 어떤 통합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권 지형의 선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일어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비록 두 곳을 다 참패한다 하더라도 저는 더욱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더 단결해서 원팀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건 어쨌든 간에 상당히 이제 보궐선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선 전초전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뭐 의미를 좀 축소하려고 하겠죠. 어쨌든 뭐 1년 남은 정권을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를 축소하면서 원팀으로 더 뭉치는 모습을 보여줄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분열이 된다면 1년 남은 대선에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를 이분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비대위 체제라든가 그거보다는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으면서 상당히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 소장 지적한 게 중요한 대목인데 그렇다면요. 지금 여당 안에서 주자, 대선자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뭐 친문이 과연 어떤 관계냐 이런 점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지율에 쏠림 현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제3 후보로 등장이 더 부각되나요? 저는 후자 쪽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이재명 지사 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릴 거냐 그렇게 또 단순히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 네. 이 여당 내에서는 상당히 복합적인 복잡다단한 정치적 지형이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네. 만큼 반성과 개혁 성격도 상당히 강할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도층 관리를 못한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결과에 따라 개개인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흘 뒤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의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